안녕하세요. 우당TV 구독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6번째 서울시 호국의지 선양 시민 강좌를 담당하게 된 중앙대학교의 장훈이라고 합니다.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에서 학생들하고 민주주의론, 정당선거론, 글로벌 가버넌스 이런 과목들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로 중앙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지도 20여 년이 되고 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대학이 많이 변하는데 이런저런 변화를 겪으면서 학교에서 학생들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기 앞서서 흔히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친다고 하면 되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그 왜 정치 외교학과가 아니고 정치국제학과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얘기부터 간단히 해볼까요? 한 10년 전에 저희 학교는 서울 캠퍼스에 정치외교학과하고 안성 캠퍼스에 국제관계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과 통폐합을 하게 되면서 정치외교하고 국제관계학과가 합쳐서 사이좋게 정치국제학과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정치국제학과라는 이름의 그 뿌리는 그렇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실제로 이름을 정치국제학과로 바꾸었더니 입학생들이 더 관심도 많아지고 입학 성적도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앞에서 이제 짤막하게 저희 학교, 저희 학과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부터 우당 호국의지 시민강좌 6번째 주제는 예고해드린 대로 코로나 위기와 거버넌스의 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코로나 위기와 거버넌스의 변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지금이 2021년 7월 초인데요. 벌써 1년 반 정도 우리가 코로나 위기 또 코비드19의 어쩌보면 보건 위기라고 부르는 그런 재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10시가 되면 집에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생활 리듬이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은 집에서 일하고 집 앞에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코로나 속에서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갖고 있던 자리가 좀 흔들리는 이런 변화들, 많은 변화들. 어찌 보면 2차 대전 또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1919년, 1920년대의 그 스페인 독감 이래로 100년 만에 찾아온 커다란 변화이니만큼 우리의 사회생활, 개인생활, 또 심리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우리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학자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면 이 코로나가 도대체 정치를 또 여기 써놓은 대로 거버넌스를 어떻게 변동시키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면 좀 약간 처음에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정치면 정치지 또 국가면 국가지 거버넌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영어로 쓰니까 좀 더 그럴싸해 보이나 정치학자들이 또 사회과학자들이 저희를 포함한 정치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한 건 한 20,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 거버넌스의 개념 속에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 영어의 뜻 안에는 이런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치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하고 또 혹은 정부하고 시민. 오늘 그 강좌 이름도 시민 강좌입니다만
국가하고 시민을 이렇게 동등하게 놓고 나란히 놓고서 똑같은 중요성, 똑같은 비중을 두고서 정치 현상을 바라보자 혹은 국가 현상을 바라보자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말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표현이고 한 유행한 지는 20,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점을 잠깐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제목을 코로나와 거버넌스의 변동 이렇게 붙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배경 설명 삼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붙여놓은 큰 제목은 코로나 위기와 거버넌스의 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Great Convergence에서 Great Divergence로 또 Great Divergence는 G, P, D, C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암호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정치학자의 관점에서 보는 코로나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정치가 지난 20, 30년 동안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모여가는 그걸 이제 영어로 컨버전스라고 하죠.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모여가다가 다이버전스, 방향이 흩어지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민주화가 된 것이 1987년이지 않습니까?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벌써 이제 3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87년에 민주화가 되었던 그 시대 그로부터 1990년대 전후로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의 바람이 많이 불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대만,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다 민주화의 물결 속에 참여했죠. 또 아시아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남미, 남유럽, 동유럽, 중유럽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아주 붐을 이루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그걸 정치학자들은 전 지구적인 컨버전스, 전 지구적인 민주화, 세계화 그러니까 세계화니 민주화니 이러한 흐름들로 모든 나라들이 쭉 함께 가는 굉장히 낙관적인 시대이고 뭐 좀 잘 될 것 같은 시대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좀 나을 것 같은 시대 그게 컨버전스의 시대라고 한다면 2020년 작년 초에 시작되었던 코로나 위기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흔히 Great Divergence 정말로 다양한 정치가 이제 펼쳐지는 시대.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코로나19 그리고 이 배경으로 작용했었던 2008년의 금융위기 또 그 이후에 남유럽, 동유럽의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은 이제 왼쪽에는 지금은 고인이 된 하버드 대학교 사무엘 헌팅턴 교수의 그 유명한 책 민주화의 제3의 물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남미, 동유럽, 중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던 민주화를 아주 잘 포착했던 아주 유명한 책이죠. 민주화의 제3의 물결. 오른쪽 사진은 세계화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보시면 이 지구의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세계화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 사진이죠. 뭐 영어를 잘하고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고 기술이 있고 금융에 해박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해박한 사람들은 뭐 세계가 좁다고 누비고 다니면서 명성을 얻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권력을 쌓기도 하는 세계화의 승자들이 있습니다. 그림의 밑에 부분을 보십시오. 그림의 밑에 부분을 보면 겨우겨우 그 빠르게 눈부시게 그냥 돌아가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겨우겨우 매달려서 살아있는 다수의 세계화의 약자들 사진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뭐 세계화는 곧 양극화를 가져온다. 뭐 세계화는 승자와 약자를 나눈다. 이런 얘기는 아마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진처럼, 이 그림처럼 그 장면을 아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80년대 후반 이후의 세계화, 민주화, 그리고 그 무렵부터 동시에 진행되었던 세계화,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다이버전스, 세계적으로 이제 자꾸 다양한 길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결정타를 매긴 것이 바로 코로나19다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의 요지이고요. 그 코로나가 결정타를 매기게 되면서 세계는 세 개의 세대로, 세계는 세 가지 길로 갈라지고 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이고 익숙한 얘기이실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가 한 방 매기면서 세 가지 길로 갈라지게 되었다. 첫 번째, SA, 영어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Surveillance Authoritarianism, 우리말로 하면 감시 권위주의쯤 되겠죠. 감시 권위주의. 권위주의 국가들, 중국,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터키, 이런 많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유라시아 대륙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권위주의 체제이면서 동시에 자기네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시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국가의 성격, 거버넌스의 성격이 굉장히 변화하는, 그것이 첫 번째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첫 번째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MD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MD 하면 다 아시는 대로 흔히 메디컬 닥터를 생각하기 쉬우신데, 제가 여기서 쓴 뜻은 한국과 대만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이 작년 코로나가 세계를 강타한 다음에 한국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했던 한국의 정부, 한국의 시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민, 그 두 영역이 함께 어떻게 협력하느냐 하는 걸 본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국의 거버넌스가 코로나의 위기를 맞이해서 한국의 정부, 한국의 시민이 굉장히 협력을 잘하면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방역 국가. 물론 요즘 그 백신 이후에 조금 그 명성에 좀 금이 간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 작년, 금년 초까지 이어졌던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한국의 거버넌스는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 관심의 내용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제가 표현해 본 것은 한국은 모니터링 디모크라시다. 모니터링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갈래길이 권위주의 국가들의 감시가 강화되는 감시 권위주의라면 한국, 대만처럼 모니터링하면서 국가도 모니터링하고 시민도 모니터링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림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이 투웨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국형 MD. 마지막 세 번째가 포퓰리즘입니다.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포퓰리즘 디모크라시. 그래서 PD. 그래서 SA, MD, PD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감시 권위주의, 또 두 번째 한국형 모니터링 민주주의, 세 번째 미국이나 영국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 민주주의. 그 아래 쓰여 있는 복잡한 이야기는 조금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감시 권위주의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권위주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권위주의 국가이면서도 감시가 점점 강화되는 것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어느 나라의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드론이죠. 드론. 뭐 우리말로 하면 무인 비행체죠. 요거 사진에 나와 있는 건 비교적 큰 드론입니다. 보면 이 비행체 밑에 아주 고성능 카메라가 달려 있죠.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왼쪽 그림. 왼쪽 그림이 아마 제 기억으로 독일의 그 경찰이 드론을 작동하는 모양을 포착을 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그 드론에 카메라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고성능 스피커까지 달려 있죠. 아마 작년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저 드론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셔서 아실 텐데 그 기억을 잠시 더듬어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코로나 확진이 되고 코로나 환자가 되면 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36.5도 전후로 되어 있던 체온이 이제 막 38, 39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고성능 드론이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오는 사람의 체온을 굉장히 떨어진 거리에서도 재는 거죠. 체온을 재고 그 경찰이 저 감시용 드론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사람은 체온이 높으니까 나오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 라고 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독일뿐만 아니라 헝가리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굉장히 그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권위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우리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은 뭐 물론 국가가 늘 자기네 나라 시민들을 감시하기도 하고 자기네 나라 시민들을 통제하기도 했지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보건위기, 우리가 100년 만에, 우리 인류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보건위기 앞에서 경찰들이 저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체온이 얼마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주 이동의 자유가 완전히 그냥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심지어 뉴스에서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저 드론을 통해서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체온이 높지 않더라도 거기 나오는 어디 무슨 노란색 잠바 입은 사람 마스크 착용이 지금 똑바르지 않으니까 마스크 똑바로 쓰세요. 경찰들이 저 드론으로 보면서 그 마스크 착용의 방법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턱스크 안 됨, 턱스크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멋지게 만든 말이, 정말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말이 턱스크란 말이잖아요.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다니면 안 된다. 코, 입을 다 가려야 마스크를 제대로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길거리 이제 뭐 공원 입구라든가 뭐 건물 입구에 보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턱스크 안 됩니다. 또 마스크 착용을 안 하면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약간 좀 무시무시한 포스터들이 붙어 있지만, 저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이 권위주의 국가들은 마스크 착용하는 걸 아예 저 드론으로 보고 있다가 시민 누구누구는 그 무슨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제대로 하시라고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하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씀이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쓰여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발음이 조금 어려운 쇼샤나 주보프라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명예교수가 쓴 책입니다. 감시 자본주의의 시대. 하버드 대학교 하면은 뭐 미국의 그 기득권, 또 미국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모인 하버드 경영대학원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한 쇼샤나 주보프라고 하는
저분은 이제 경영학 전공자가 아니고 원래 철학, 심리학 이런 걸 전공하신 분인데 2년 전에 감시 자본주의의 시대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말로도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감시 자본주의의 시대 이렇게 치면 아마 그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책은 이만큼 두껍고 방대합니다. 내용도 방대하고 굉장히 어렵게 쓴 책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옛날에 자동차, 철강, 화학 이런 산업들이 주축이던 시대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는 이제 감시, 데이터를 통한 감시, 데이터를 통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이 이끌어가는 시대의 자본주의로 변했다. 말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금 네이버, 카카오, 우리 국내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죠. 아시는 것처럼 요즘 카카오 주가가 뭐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하늘로 치솟는 거하고 우리가 요즘 겪는 거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 우리 요즘 식당에 가서 어느 식당을 들어가려면 카카오톡에서 이거 꺼내가지고 코로나19 QR코드를 찍어야 식당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라는 사람이 혹은 A라는 시민이 일주일에 몇 번 식당에 외식을 하러 가는지 또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3번 외식을 하러 가면 한식집에는 얼마나 가는지, 분식집에는 얼마나 가는지, 중국 음식 먹으러 몇 번 가는지, 또 중국 음식 먹으러 가면 평균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50분이냐, 30분이냐 전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우리가 맨날 몸에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역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어디서 몇 시간을 보내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국내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고 해외로 치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세계 상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들 20년 전, 30년 전에 세계 최고의 기업은 자동차 기업, GM이거나 엑슨모빌, 석유회사이거나 로열 더치쉘, 석유회사이거나 이러던 흐름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이런 것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이런 기업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보여주는 데이터의 축적 능력이 권위주의 국가, 권위주의 정치하고 만나면 바로 감시 권위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축적, 데이터를 통한 감시와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현실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방식의 정치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유형인 감시 권위주의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유형인 한국식의 모니터링 디모크라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시 권위주의 얘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 주제인 모니터링 디모크라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뭐 암호처럼 막 써놔서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을 보시면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D는 한국형 모니터링 민주주의, 모니터링 디모크라시를 말씀드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림에 표시한 것처럼 아까 처음에 유형이 권위주의 정치하고 감시가 결합했던 것이라면 요 두 번째 그림인 한국의 정치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아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정부하고 또 정부가 뭘 하는지를 세밀하게 보고 있는 시민들, 오른쪽에 있는 게 시티즌이잖아요. 시티즌들과의 상호 협력,
상호 모니터링, 상호 견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감시 권위주의가 드론이 위에서 쫙 시민들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국가가, 정부 권력이 시민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회가 감시 권위주의라면 한국은 서로 나란히 마주보고 서로 견제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아직까지 잘 균형을 이루고 아직까지 잘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의 모니터링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3T를 잘하는 정부, 3T. Tracing, Testing, Treating.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트래킹. 환자가 한 명 있으면 환자가 한 명 발생하면 환자하고 지난 2주 동안 만나거나 접촉했던, 밀접 접촉을 했던 모든 사람을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가 추적을 하죠. 금년 초에 한겨울에 어느 날 하루는 저한테 저희 학교 이 코로나 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문자가 탁 날아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법학관 몇 층에서 몇 층에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확진자가 되었고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법학관 몇 층에 나오신 적이 있으니까 가서 보건소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고 그 결과를 학교로 이 관련 부서로 알려달라라고 하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알아서 학교가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그걸 다 2주 동안 접촉한 사람을 트래킹 한다는 거죠. 트레이싱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용산구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마 우당 TV를 보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전까지 검사를 하거나 또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가 트레이싱, 두 번째가 그래서 발견이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가 있고 확진자를 접촉했던 사람들이 트래킹이 되면 두 번째 T는 테스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도 가서 용산구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테스팅. 그 두 번째 T죠. 테스팅 받은 다음에 양성이 나오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선별진료소라든가 또 집중치료센터 이런 데 입소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법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치료를 받게 돼요. 트리팅. 세 번째 T입니다. 그래서 트래킹, 테스팅, 트리팅. 이 세 가지 T를 통해서 정부가 우리 삶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하는 게 우리나라 모니터링 디모크러시의 한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반대편 측면이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 시민들의 신뢰, 시민들의 공동체의식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한국의 모니터링 디모크러시라고 하는 것이 한편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래킹, 테스팅, 트리팅을 하는 정부가 있고 또 한편에는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시민들의 공동체의식, 신뢰, 협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세계적인 모범국가, 모범방역국가, 잘하고 있는 나라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시민들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찬사가 쏟아졌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작년부터 금년 봄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세계적인 의학 저널들, 세계적인 과학 저널들, 세계적인
정치학, 사회과학 저널들에 한국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그렇게 잘 하느냐. 그런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의 하나가 시민들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역할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잘하니까 이 나라들을 묶어서 보면 이 나라들은 원래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게 강했고 위기가 오면 잘 사회적인 어떤 목표, 어떤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코로나에 대응해서 잘 싸워보자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발동을 한다 라고 하는 설명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시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방역에 협조를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는 일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또 협력하기도 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 3월쯤에 코로나가 이제 막 퍼지고 하루에 확진자가 800명, 1000명까지 올라갈 때 마스크 대란이 났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서 공공 마스크라고 하는 제도가 그때 생겼죠.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죠. 여러분들 생일이 날짜에 따라서 월, 화, 수, 목, 금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사람은 월요일에 가서 2장을 살 수 있고 이 사람은 화요일에 가서 2장을 살 수 있고 공공 마스크를 보급을 했었죠.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네이버에 접속을 하거나 카카오에 접속을 하면 저는 용산구에 살고 있는데요. 용산구 아파트 주변에 모든 약국에 이름이 쫙 뜨고 그 약국에 공공 마스크가 지금 몇 장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까지 다 떴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공공 마스크. 공공 마스크는 사러 갈 때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헤매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냐면요. 정부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마스크가 모자란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나서 민간의 그 앱 개발하는 젊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데이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약국은 그 건강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흔히 전문 용어로 심평원이라고 부르죠. 심평원의 중앙 데이터하고 모든 약국의 컴퓨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국의 약사분들께서 지금 재고가 몇 개라고 하는 걸 컴퓨터에 쳐넣기만 하면 심평원에서는 전국의 수만 개의 약국의 공공 마스크의 재고가 숫자로 뜨는 것이고 우리는 화면만 하나 켜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마스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 앱이 그런 비슷한 앱이 2주일 동안 40몇 개가 개발됐습니다. 한국에서. 그거 그 전문가들이 돈 받고 한 게 아니고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동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40몇 개 앱이 개발되어 가지고 마스크 대란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진정되는데 그 마스크 앱이 상당한 역할을 했었죠. 이게 우리나라 민간의 힘이었다. 우리나라 민간 부분, 정부가 한 것이 아니고 민간 부분이 이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민간 부분, 시민들을 포함한 민간 부분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기도 해봤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화면이 조금 작아서 보시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면 아시겠지만 박, 최, 앤 고 세 분의 국내 그 의학자들이 그 랜셋이라고 하는 해외의 저널에 작년에 실었던 논문에서 제가
따온 그림을 다시 한국말로 그 표를 번역한 것입니다. 모니터링, 한국의 정부의 모니터링 능력이, 그러니까 한국의 정부라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이 이끌고 있는 질병관리청이 어떤 식으로 트래킹, 테스팅, 트리팅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왼쪽부터 보시면 이동통신사의 데이터를 갖다가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확진자 한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지난 2주 동안 돌아다닌 위치 정보를 다 질병관리본부청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데이터를 통해서 입국 기록 볼 수 있고, 경찰이 관리하는 폐쇄로 영상을 통해서 골목골목마다 전국에 수만 개가 있는, 수만 개도 넘는지 모르겠습니다. CCTV 영상의 영상을 가져오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어느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사 먹었는지, 뭐 콜라 사 먹었는지, 뭐 장을 어디서 봤는지, 신용카드의 거래 내역을 통해서 다 이 확진자, 또 확진자하고 접촉 가능했던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대중교통을 사용할 때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하잖아요, 다. 그 탑승 기록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탔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쭉 모을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이 그 확진자를 추적하고 확진자의 접촉자들을 찾아서 테스트를 받도록, 검사를 받도록 하는 데에는 이런 법적인 근거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게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고, 뭐 이 법안의 그 본 이름은 굉장히 깁니다만,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작년 4월에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자항을 보면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서 격리하고 조사하고 진찰하고 치료하고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벌칙을 매길 수 있다. 작년 4월에 개정된 거죠. 또 맨 밑에 파항을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건의료기관의 출입국 관리 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인, 약사 등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경우에 환자 등의 출입국 관리 기록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한다. 법 76조 2항입니다. 원래 우리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다 아시는 얘기죠. 메르스를 겪으면서 감염병 관리에 관해서 기본적인 법률을 만들어 놨었고, 작년 봄에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국회가 굉장히 빠르게 그 관리법을 일부 개정해서 이렇게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 막강해진 것이고, 이 보건위기, 건강위기, 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이 보건위기에 대해서 국가가 굉장한 역할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국 시민들의 평가는 작년까지는 뭐 어마어마하게 높았죠. 이 표를 보시면 작년 8월 자료인데요. 잘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잘하고 있다. 한국 86, 프랑스 59, 스웨덴 71, 독일만 우리하고 비슷하게 높죠. 88, 미국 47. 그러니까 전 세계 이 퓨 리서치 센터라고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유권자들, 한국의 시민들이 한국의 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죠. 요 뒤에 가보면 요즘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금년 2월까지의 데이터인데요. 갤럽에서 제가 가져온 것인데
잘하고 있다가 요즘은 좀 내려와서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8 정도까지 내려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외국 학자들이 한국이 원래 시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순응적이다. 또 시민들끼리 사회적인 신뢰가 높다. 이런 설명을 많이 해왔는데 꼭 그럴까? 꼭 그런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그림이 중앙정부에 대한 우리나라 시민들의 신뢰도를 OECD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겁니다. OECD 평균 국가들보다 이 0점에서 1점 만점으로 1점 만점에서 0점까지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똑같이 물은 거예요. OECD 회원국 시민들에게. 밑에 퍼런 실선으로 이어진 게 한국이고 위에 점선으로 이어진 게 OECD 평균입니다. 보시면 한국 시민들이 보통 때 중앙정부를 믿는가? OECD 평균보다 눈에 띄게 낮지요. 오른쪽은 사법제도인데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눈에 띄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언론이나 서양의 학자들이 작년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평소에 한국 시민들이 국가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가가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적이고 순응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는 평균보다 낮은데 작년 봄부터 금년 초까지 예외적으로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위기시하고 위기가 아닌 때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정부를 보는 시야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이 그래프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선이 지금 이렇게 세로로 그어져 있죠. 1980년대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선이 세로로 그어져 있고요. 위에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있죠. 삼각형 표시가 퍼센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맨 왼쪽 1980년대 초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낯선 사람은. 그렇게 대답한 비율을 삼각형 위에 표시한 겁니다. 맨 왼쪽의 실선은 60%죠. 1980년대에 처음 낯선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 비율은 한국 사람들이 저 삼각형이 2010년대까지 조금씩 계속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10년대에는 70%가 됐습니다. 70%의 한국인들이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 하는 비율은 40% 정도에서 지금 30%대까지 2010년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민들이 평소에 상호의 신뢰가 높다 하는 건 조금 갸우뚱하게 하는 조사입니다.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OECD library.org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정부나 또 시민들 사이의 신뢰가 그렇게 높은 사회는 아니지만 코로나 위기처럼 새로운 상황이 생기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협동의식을 발휘한다. 혹은 상당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흥미있는 데이터입니다. 갤럽에서 작년 여름에 조사한 건데요. 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93%, 90%의 한국인들이 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잘 하고 있다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나 잘 못하고 있다.
나 마스크도 잘 안 쓰고 여러 가지로 조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5%밖에 안 되죠. 오른쪽 그림의 오른쪽에서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작년 8월에 5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한다는 사람 93%,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다 52%.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형 모니터링에 대해서, 모니터링 민주주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점과 단점, 영어로 써놔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장점으로는 우리가 그 극적인 어떤 패닉, 공포에 빠지지 않고 또 이 공공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뭐 공항 폐쇄라든가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코로나를 잘 통제해 왔다는 게 한국의 모니터링 모델의 가장 내세울 만한 장점일 것이고, 다만 앞으로도 걱정이 되는 것은 프라이버시가 너무 좀 더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델은 요즘은 이제 뉴스에 안 나와서 작년 11월 선거 그리고 금년 1월에 임기가 끝나면서 요즘은 방송과 뉴스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빨리 잊혀지고 있지만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죠. 본인이 저 장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죠. 결국 본인도 코로나에 걸렸고 그게 선거 전 막판에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원래 그냥 트럼프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미국식 포퓰리즘, 트럼프식 포퓰리즘의 이유가 그 미국식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특성이 저 마스크 안 하는데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4년 전에 2016년에 대통령이 될 때부터 내세웠던 공약이 이런 겁니다.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지금. 인종 갈등, 경제적인 양극화, 이민의 문제, 불법 이민의 문제, 또 이 정체성의 대결의 문제, 또 고립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문제, 또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는 사회죠. 여전히 최강대국이고 여전히 그 막강한 경제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많은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인데요. 2016년에 트럼프가 될 때 포퓰리스트들의 특징이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quick fix, 내가 단번에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현실은 복잡한데 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불법 이민 이런 거는 뭐 아시는 대로 멕시코하고 장벽을 세워서 해결하겠다. 또 뭐 어떤 문제는 뭐 이렇게 해결하겠다. 뭐 불법 이민자들 찾아서 다 돌려보내면 된다. 이런 식의 복잡한 현실과 괴리된 퀵픽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도 저런 식으로 대응했던 것이죠. 그게 코로나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포퓰리스트들의 특징이 전문가들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엘리트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전문가나 엘리트들에 대한 불만, 또 반감, 그래 너희들 잘났다. 이런 감정을 이용하는 게 포퓰리즘의 중요한 특성인데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도 트럼프하고 트럼프 측근들은 계속해서 방역 전문가들, 의료 전문가들, 바이러스 전문가들의 얘기를 경멸해 왔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마스크 쓰지 않고, 여기 마스크 쓴 사람 여기 한 사람밖에 없죠 지금. 근데 실제로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밀접 접촉을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겨갈 확률이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양쪽 다 마스크를 쓰게 되면. 그런데 트럼프가 마스크 쓰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포퓰리즘의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고, 그것이 백신이 개발되기 이전까지 미국이 대혼란 속에서 엄청난 사망자가 나오는 그런 결과로 이어져 왔다는 거죠.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자료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얘기를 정리하는 그 결론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와 데이터 베일런스, 데이터를 통한 감시, 이 두 가지의 조화, 두 가지의 상호 변제,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기업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스마트폰의 시대 속에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낱낱이 기록되고 낱낱이 저장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정치가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대변되는 민주주의가 견지되면 괜찮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권위주의 국가들, 그렇지 못한 포퓰리즘으로 흘러가면 살기는 굉장히 암흑처럼 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건 코로나가 끝나든 안 끝나든,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마주치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이다 하는 게 오늘 결론을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 개방적이고 열려있고 투명한 정부, 그 정부라야만 데이터 베일런스, 데이터를 통한 일상생활의 추적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우리 개인의 인권을 지키고 우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우리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그 의식을 늘 갖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뭐 많이 들어보신 결론이지만, 진부한 결론이고 많이 들어보신 결론일 테지만,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정치,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의 질을 좌우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시민의 깨어있는 의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